자, 이번 주부터 해서 한 2, 3주 정도? 3주 정도 할 것 같다. 3주 정도 해서 공시마 NCS 의사소통 부분에서 모듈형 기본 이걸 해요. 자, 프린트를 제가 하나 드렸죠. 프린트 먼저 체크를 좀 해볼까요? 자, 공기업 부분에서 NCS 문제죠. 거기에서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자, 그 안에서 나눠지는 것이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의사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모듈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죠. 모듈형이라고 표현해서 피듈형 하면 피셋 형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피셋 형태인데 모듈형은 얘가 직무를 해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되나 이런 걸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자세하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문제를 내면은 복잡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자, 지금 나눠드린 그 자료 앞에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모듈형 중요 정리사항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원래 그 국가에서 이걸 제공을 하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모의고사 해서 28문제 제가 줬죠. 그 중에서 좀 이해 안 되는 거 없나요? 뭐 답보니까 체크하니까 뭐 금방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상한 거 몇 번? 어? 13번. 13번. 응. 다른 사람만 다른 거야? 똑같은 거. 어? 기업에서 근로자 결재권자에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것이 품의서. 그래서 상부에 보고할 내용을 작성한 문서 위에요. 윗사람들한테, 위 관리자들한테 보고할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뜻하는 게 품의서. 그거하고 뭐가 헷갈린다고? 기한서랑. 이거는 기한서라고 하는 것은 회사 내에서 만들어진 문서라는 개념이 기한서지. 기한을 했다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지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 앞에 페이지 봐요. 4페이지에 그 부분들 정리해놨거든요. 문서의 종류 이렇게 해서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책에는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공문서 다 돼 있나? 보도자료, 비즈니스 메모 뭐 같이 연결되나요? 뭐 책에도 있으면 우리 교재에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서의 종류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없어. 품의서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고 있죠. 품의서라는 말은 따로 쓰지 않고 있고 공문서, 기획서, 기한서. 자, 기한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 기한서는 회사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 작성하며 흔히 간단히 말해서 사내 공문서. 포인트 지점을 체크해야 돼. 그러니까 무엇이 중심이 되는지를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딱 헷갈리게 좋아요. 기한서는 사내 공문서. 품의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고, 상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고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 거야? 품의서라고 표현한 거지. 그 다음에 공문서라고 표현할 때는 어디에서 쓰는지 항상 의식해야 돼. 어디에 쓰느냐? 정부 행정기관에서 대내외적으로 공문을 집행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근데 기한서도 공문서인데 사내 공문서. 그게 기한서인 거고 정부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것들은 그냥 공문서라고 표현하는 거지. 정부기관이 일반 회사 또는 단체로부터 접수하는 문서,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작성하는 문서도 포함해서 어쨌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정부기관.
정부 기관과 관련을 맺고 있으면 공문서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이. 엄격한 규격과 양식에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작성해야 하고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문서로서의 기능이 성립된다. 결재할 때 아이의 제예요. 무엇을 결재하다. 대금은 결재할 때 어이의 제자죠. 그 다음에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획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한 하나의 프로젝트를 문서 형태로 만들어서 상대방에 그 내용을 전달하여 기획을 시행하도록 설득하는 문서. 그 다음에 보고서, 특정한 일에 관한 현황이나 그 진행 상황 또는 연구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 자, 이 보고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영업 보고서, 그 다음에 결산 보고서, 일일 업무 보고서, 주간 업무 보고서, 출장 보고서, 회의 보고서, 회의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문서. 이렇게 해서 보고서의 종류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어쨌든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상품 소개서, 제품 설명서. 뭐가 다르지? 상품 소개서는 일반인이 친근하게 읽고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문서. 소비자에게 상품의 특징을 잘 전달해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밑줄. 상품 구입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상품 소개서. 제품 설명서는 제품의 특징과 활용도에 대해 세부적으로 언급하는, 꼼꼼하게 자세하게 얘기한 거는 뭐라고 말하고 제품 설명서. 제품 구입도 유도하지만은 제품의 사용법, 포인트가 그거죠. 제품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물건 박스 안에 물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고 제품 설명서인 거예요. 그 앞에다가 박스 위에다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들은 뭐라고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상품 소개서 정도가 되겠지. 나와 있는 게. 그래서 비슷한데 약간 다른 지점들을 눈여겨서 받을 필요가 있어. 그걸 가지고 출제할 때니까. 그 다음에 보도자료. 정부 기관이나 기업체, 각종 단체 등이 언론을 상대로입니다. 포인트가요. 언론 상대로 자신들의 정보가 기사로 보도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자료. 보도자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면 어때? 여러분들 그 기자 있잖아요. 기자들이 보통 실제 어떤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관련된 어떤 행사에 대해서 찾아가 보거나 막 그러지 않고 보도자료 받아놓고 그대로 옮기는 이 새끼들을. 나쁜 새끼들이 너무 많아. 자기가 보지도 않고 옮겨주면 되나? 그리고 또 인터뷰도 해야 될까 사실 알고 보면. 근데 그대로 옮겨놓고 하다 보니까 이 기자들 중에 글 못 쓰는 기자들이 너무 많아. 기사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고, 그죠? 기사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고 하니까 보도자료 보낸 것들을 약간 변형해서 올리느라고 바쁘죠. 그렇게 안 하면은 그 업무의 어떤 그 뭐를 갖다가 자신이 갖고 있는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엄청 많이 올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직접 작품이든 어떤 행사든 그와 관련해서 직접 가서 찾아보고 뭐하고 하는 게 그게 만만한 일은 아니야. 또 알고 보면. 그래서 보도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흔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많이 써서 보내요. 어떤 행사가 있으면 관련해 보도자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보도자료 내용은 또 기자가 자기가 새로 만들어낸 것처럼 자기 이름, 기자 이름 써놓지. 그다음 자기소개서, 비즈니스 레터, 이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메일. 그래서 사업상의 이유로 고객이나 단체에 편지를 쓰는 것이고, 직장 업무나 개인 간의 연락,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 관리, 그럴 때는 비즈니스 레터를 사용한다. 비공식 문서이지만 제안서나 보고서 등 공식 문서를 전달할 때에도 사용되기도 한다. 그다음 비즈니스 메모, 전화 메모, 회의 메모, 업무 메모, 메모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부분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 주의를 해둬야 되겠어요. 자, 프린트해서 모의고사 풀어보니까 이상한 건 없었어요? 딱히 없죠. 그래도 헷갈리지 않아, 솔직히? 그렇죠. 어. 선지, 기한선지. 그런 부분이, 문서 부분이 좀 헷갈렸을 것 같고. 그 다음 조금 헷갈렸으리라고 보이는 것이 그 용어입니다만은 4페이지 다시 또 보시면은 그 부분 좀 정리해두지 않으면 헷갈릴 거다라고 해서 지금 적어놓은 게 그거거든. 키슬러의 대인관계 양식의 8가지 유형. 이거를 또 어디에서는 업무 능력 그 관련된 책자에서도 어떻게 자신은 어떤 형태의 인간형인지를 또 알아보기 위해서 점수를 매겨갖고 그래서 이걸 하는 것도 나와요. 이 관련된 내 자료 그 뭐가 있거든요. 자료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얘기하시면 드리든지 할게요. 지배형, 자신감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지도력이 있다. 논쟁적, 독단이 강하여 대인 갈등을 겪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배형인 거죠. 지도력이 있긴 있는데 남의 말 잘 안 들으려고 해. 그런 단점.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음영이라는 게 있는 거죠. 밝게 빛나는 게 있으면 그림자가 또 있기 마련인데 그 두 가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신뢰형, 이해관계 예민하고 성취지향적, 경쟁적, 자기중심적,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익만 취하려는 형이 강한 것이 실리예요. 실리. 실제적인 이익을 강조하는 거야. 그쪽이 중심 여겨지는 게 실리형. 그래서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열심히 하는데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면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런 쪽을 실리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의식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고요. 냉담형, 이성적인 의지력이 강함,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 이거는 냉담하다. 그러니까 차갑다는 거죠. 사람 성격을 생각하면서 사람 차가워요. 따뜻하게 뭔가를 감싸주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런 게 포인트가 냉담이거든요. 타인의 감정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기술이 필요한 인간형이 냉담형이다. 고립형은 너무 눈에 보이죠? 그 다음 복종형, 타인의 의견을 잘 듣고 따르는데 자기가 주체가 못 되죠. 나를 따르기만 하니까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자기 주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기 표현이라든가 자기 주장이 필요한 인간형이 복종형이죠. 그 다음에 순박형, 단순, 솔직, 너그럽고 겸손한 경향, 자기 주관이 부족하고요. 타인의 의도를 헤아려보고 행동하는 신중함, 자기를 주장하는 노력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친화형, 따뜻하고, 여기 시험문제 나와 있잖아요. 사교형하고 친화형하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친화형은 친하게 잘 지내.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인데 자기 희생적이고, 근데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문제는. 따뜻하다 보니까 거절 못하는 사람. 타인을 즐겁게 하려고 지나치게 노력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어떤 건지 알아? 들어봤어?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거야. 그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그 애정에 대한 어떤 갈증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반대쪽으로 막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신화형 쪽으로 이렇게 기운다고 볼 수 있는데, 타인과의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너무 다 알려고 한다. 문제는 너무 친하게 하니까 이것도 적당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데 거리를 두지 않는다는 게 신화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사교형은 외향적이고 쾌활하며 대화하기를 선호해요. 사귀기를 좋아해요. 인정하는 욕구가 강하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간섭하는 경향이 있고, 문제는 뭐야? 사교형은 흥분을 잘하고 충동적이다 했어요. 이게 흥분을 잘하고 충동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만 봐줘 하는 쪽이 강한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나친 인정 욕구가 있고 그 근원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뭐죠? 좋아요 이런 걸 막 눌러주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런 쪽이 뭐야? 사교형. 인정받고 싶어해. 사교형은 인정받고 싶어해. 비슷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죠,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화돼서 뒤에 모의고사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자, 뒤에 모의고사 나와 있는 것에서는 그 약간 헷갈렸다 싶었던 게 어느 거야? 없었어요? 네. 아예 뭐 그런 게 없다. 비언어적 요소라고 하는 말 쓰잖아. 어떤 게 비언어적 요소야? 억양이라든가 소리 높낮이라든가 그것도 들어가? 내 말은 그러니까 억양은 소리의 높낮이나 억양은 비언어적 요소입니까? 포함되지 안 되지 않을까? 비언어는 아니야. 그건 억양도 소리잖아, 이것도. 근데 제스처라든가 이런 건 언어가 아니야. 말이 아니야. 말은 아닌데 말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비언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용어들 우리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24번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24번 정답이 3번이잖아요. 말에 신경을 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 말하는 사람의 표정, 손짓 이런 게 표정이나 손짓 이런 것들이 뭐가 돼? 비언어적 요소가 된다. 이런 것들 주의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국어 그 부분 있잖아요. 간단한 외국어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거. 그거는 실제로는 시험 문제 안 나와. 그 영어 문제로 가는 거야. 영어 문제처럼 되어 있는 거는 내 있던 것도 다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와 있는 어떤 스타일을 해서 괜히 거기에 신경 쓸까봐 아예 빼버렸어요. 막 문제지나 이런 것들 보면 나와 있거든. 의사소통 부분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거 안 나온다고 봅니다. 외국어 시험 따로 보잖아. 따로 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세화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상관없는데 꼼꼼하게 하나하나 물어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헷갈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거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체크를 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지나가고요. 그러면 그다음 확인 문제, 의사소통 능력에서 우리 교재 부분에서 꼭 한번 살펴봐 주세요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의사의 전달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사소통의 기능,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상식적인 선이기도 하고요. 직장 생활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4번 주의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 대인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좁히고 선입견을 줄이거나 제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의사소통밖에 없다. 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의사소통, 그러니까 소리내서 한 번만 읽어둬요. 안 읽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고 좀 느낌이 안 오는데 이상한데 싶은 거 있으면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의사소통의 개발, 사후 검토와 피드백 주고받기.
됐고요. 그다음 문서 이해 능력에서 정말 조금 전에 봤던 문서의 종류 있죠? 이거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니까 정리를 잘 해내야 됩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다음 지나가고요. 문서 작성 능력.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글 맞춤법이 뭐냐 하는 것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7번째 유형이라고 해서 배웠던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 문서 작성법이라고 14쪽에 공문서, 설명서, 기획서, 문서 어떻게 작성하느냐. 요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헷갈려요, 이게. 보고서, 자, 그래서 기획서, 보고서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중심된 내용이 뭐였죠? 니은 지점이었죠. 보고서는 장황하게 쓰는 게 아니야. 간결, 포인트.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이 내용의 도출.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장황하지 않도록 쓴다. 이런 거.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죠. 어찌 보면 경청 능력.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듣는 거 우리가 경청이라고 하는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경청 방법은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않는다.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일단 수용하기가 어렵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보통 말해요? 세화 씨는 어떻게 말해요? 대화할 때 보면? 그건 아니고 라고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건 아니고 일단 부정부터 하는 거야.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아니고 다른 측면이 열을 얘기하는데 하나라도 다 잘못됐잖아요. 자기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고라고 말을 해버려요. 근데 9개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다른데도 그건 아니고라고 말을 해요, 습관이. 근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당신하고 내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나서 그런데 9개 부분은 저하고 의견이 같고요. 한 부분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라고 하는 어떤 그 순서를 밟아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부정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커뮤니케이션은 우선 1차적으로 당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군요. 그렇군요. 라고 시작해야 되군요. 그러니까 당신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군요. 그래요. 그 표현들이 당신이 한 말이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주체를 바꿔야 되겠죠? 제 입장에서는 당신의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저하고 다른 부분이 있네요.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하고요. 말하는 순서를 지키고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선을 맞추고 눈을 보면서 말해야 돼요. 딴 데 보면서 하면 안 되고 귀로만 듣지 이런 거 주의해요.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멍한 듯이 쳐다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요. 그럴 수 있었군요. 그래서 공감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경청이 가만히 있어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들으면 안 되고 계속 반응을 보여줘야, 리액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그죠? 리액션이 있어야 된다. 그 문제도 있었죠? 아까 문제도 있었잖아? 네. 리액션이 없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너무 뻔한 얘기인데도 이런 문제를 왜 낼까? 왜 내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한 것 같은데 왜 문제를 내는 것 같아?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문제 보면 그게 맞겠다 하는 정도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걔 중에 또라이가 있긴 있거든. 이게 너무 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편으로는 그 모듈형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걸 걸러내기 위한 또라이를 걸러내기 위한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공동체의 어떤 생활을 해 나가는데 회사 생활을 해 나가는데 자기 혼자 튀려고 하거나 막 이상한 놈이 있거든요. 평상시 맨날 그렇게 생각해 왔던 친구는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답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 잘못된 답을. 그래서 하나라도 걸러내기 위해서 그런 식의 문제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효과적인 경청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는데 관련해서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더 드릴 거예요. 더 연습을 뻔한 거지만 한 번 더 보고 실수하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의식하셔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다. 우리 30문제까지 30번까지 풀기로 했죠? 질문해 보세요. 5번 5번.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29쪽이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라고 되어 있네. 다음 제시된 사례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의 오류를 고르시오. 오류입니다. 의사결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오류를 일으켰느냐 이거죠. 건강에 민감한 A씨는 평소 건강보조식품에 관심이 많다. A씨는 눈에 좋은 건강보조식품을 사려고 알아보았는데 그 종류가 너무 많아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결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자신이 보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의사가 광고 모델로 나오는 제품을 보고 이 제품이 제일 좋은 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구매를 결정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사가 포인트잖아요, 말하자면. 의사라는 존재가 광고 모델로 등장하니까 이건 좋은 제품인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argumentum adverb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간 권위자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면 숭배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오류 중에 우리는 어떤 오류를 배웠죠? 권위에, 그렇죠? 권위라고 하는 것을 권위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오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부적합한 권위자의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권위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숭배자라고 써놓은 거야, 그냥. 권위자를 숭배할 만한 자. 말장난을 할 테니까 그걸 의식해 둘 필요가 있어요. 숭배에 의한 논증, 그 부분에서 오류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숭배라는 말을 딱 집어넣어야 돼요.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걸까? 상대의 호의로 인한 부담 때문에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거. 상대의 호의 때문에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거. 보통 그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약장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막 이것저것 막 선물하잖아. 그치? 선물하고 나서 이것저것 막 선물하고 나서 약 팔잖아요.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때? 받았잖아. 화장지도 받고 뭣도 받고 선물 받고 했는데 한 번, 두 번 받고 나면은 약 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 전에 호의를 받았으니까 호의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안 사지 못하고 사버리는 경우가 있잖아. 그것도 아주 비싸게 사버리는 경우가 있지. 이게 상호성의 법칙과 관련된 그런 거죠. 줬으니까 상호성이라는 말은 뭐야? 기브 앤 테이크 얘기하는 거야. 상호.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줬잖아. 그에 대한 대가로 너한테 또 줘야지. 그런 개념이 상호성의 법칙과 관련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라 되어 있는 것은 사회적 증거인데 사회적 증거니까 이건 다수의 호소하는 오류하고 비슷해요. 많다. 그 사회적 증거니까 사람들이 그걸 너무 많이 사. 사람들이 다 사. 그게 사회적 증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건을 자기도 사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거기서 비롯되는 게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고, 사회적 증거의 법칙은 오류 개념으로 본다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와 관련돼요. 많다는 것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는 그런 게 사회적 증거의 법칙 관련되고, 호감의 법칙은
호감을 주는 상대의 권유에 끌린다는 거죠. 호감을 주는. 기브앤테크는 아니야. 기브앤테크 개념은 상호성인 거고, 호감의 법칙은 그 사람 참 호감이 간다. 좋은 느낌이야. 그래서 권유하는 것을 그대로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바로 호감의 법칙. 희귀성의 법칙은 어떤 걸까요? 오리를 범하게 되는 게. 이거 얼마 없어요. 희귀한 거지. 얼마 없습니다. 이제 꼭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노량진 저 앞에 뭐라고 붙여놨어 보면, 밑에 지하에 가보면 뭐 되어 있냐면은 오늘로 영업 마감 막 써놨잖아. 근데 그 몇 달째 영업 마감이더라 거기는 보면. 응? 끝날 것 같아. 그냥 못 모르는 사람들 지나다니다가 오늘이 마지막 마감이라는데 저기 물건 싸게 파는데 그게 뭐야? 그걸 뭘 노린 거야? 희귀성의 법칙을 노린 거야. 희귀하다. 이거 끝났는데 이거 잘못하면. 그래서 지나던 사람이 평상시 나같이 계속 지나다니는 사람은 어떻겠어? 안 사겠지. 어제도 마감이고 끝난 거고 가게 문 닫는다고 하고 영업이 끝났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도 그러는데 그거 사겠어요? 근데 지나다니는 손님들은 살 가능성이 있는 거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요런 용어들에서 헷갈릴 수 있는 점들이 없잖아. 있죠? 또 몇 번? 10번 같은 경우는 기소한테 하다고 해서 5번 골랐는데 영어 안 나온다 했잖아. 아니 번역을 할 수는 있어요. 저도 해놓긴 했는데 우선 귀하는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귀하는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하게 된 입사 2개월 된 신입사원이다. 상사로부터 금일 중으로 처리를 부탁하는 내용의 메모를 전달받았는데 이를 읽고 해야 할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처음에 문제는 I'm sorry for bothering you when you are busy라고 했죠.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번역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 문장은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기 전에 몇 가지 작업 완료를 요청하고 싶다. 그 정도의 뜻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그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말을 해달라. 그런 정도의 뜻이죠. 그 다음이 다음 주 금요일 클라이언트하고 미팅 예정 일정을 확인을 위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연락을 달라는 것이었고, 다음은 회의실 프로젝터 작동이 되지 않는다 했고요. 그래서 수리해달라 이런 얘기 썼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품 바닥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달라, 확인하고 구매하라 이런 얘기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작업 완료하면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the tasks are as follow 해서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서 쭉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 번역이 안 되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사실 알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를 읽고 해야 할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금일 처리한 업무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없어. 간단히 말하면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도 그냥 지문 안에서만 지문 안에서만 해야죠 당연히요. 텍스트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번역 문제가 돼버린 거지. 영문 번역 문제가 돼버리는데, 이런 문제는 의사소통 능력에서 간단한 뭐는 해야 된다 했는데 이건 번역 능력 보는 거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의사소통 능력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 영문 번역 문제인데 이 영어 문제로 내줘야지 이거. 그래서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다 번역 다 해놨어요 이게. 해설지도 없잖아. 나 이게 다 봐봐 이거 빨간 색깔 다 써놨다니까 내가 지금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그 다음 또요 12번 같은 거 봐봐. 12번 같은 거 지금 그냥 딱 보면 뭔지 헷갈릴 수 있어요.
뭘 가리키는지. 그놈이 그놈 같으니까.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음 제시된 형태의 문서 종류의 특성은 무엇인가? 1번이요. 특정 업무에 관한 현황이나 그 진행 상황 또는 연구,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고자, 포인트 보고하고자 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 12, 13번이니까 이게 수자원 공사 이거 나와 있는 게 이게 뭐야 이거? 공문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 관련된 걸 뭐라고 했고? 공문서라고 했잖아. 지금 수자원공사장, 한국수자원공사 그거 관련되고 국토교통부가 연결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국가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거면 공문서라고 기억하라. 그래서 2번이 바로 그런 공문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엄격한 규칙과 양식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작성해야 하죠.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문서로서의 기능이 성립된다. 아까 읽었습니다. 앞에서. 공문서가 가져야 될 어떤 조건. 3번은요. 정부기관이나 기업체, 각종 단체 등이 언론을 상대로 하면 보도자료. 언론 상대 보도자료. 그 다음에 4번은 편지. 단체한테 편지 쓰는 거. 비즈니스 레터였죠? 비즈니스 레터. 그 다음에 5번은 기획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쭉 보면요. 그놈이 그놈 같아. 이런 식의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거 12번 같은 거 주의 표시하시고 연습도 해야 돼. 알았죠? 그놈이 그놈 같습니다. 13번은 그 상대가 본문서를 정답이 3번인데 상대가 본문서를 채택하게끔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 이거 뭐죠? 기획서 얘기야, 기획서. 기획서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 다음 뒷부분. (19번) (20번은) 이거 계산도 막 해봐야 되고 머리 아픈 부분이다 이거. 당신들이 더 계산 잘하겠지 뭐. (30번까지) 해서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었죠. 근데 왜 틀렸어요? 22번 틀렸어? 아래 자료는 22번. 아래 자료는 모 회사의 영문표다. 윤 팀장과 강 대리가 외부 출장을 나갔다가 대형 광고판에 적힌 표어를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아래 대화 중 괄호 안에 들어갈 표현. 부적절한 거죠. 꼭 적절한 거 찾아요. 막 앉아서. 자, 이 광고 카피는 언제 봐도 멋있는 것 같아.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게. Let's make things better니까. 그러네요. 우리 회사의 제품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뭐라고 해석할 수 있고 뭐라고 해석될 수 있다. 가장 멋진 카피 문구가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보자. 자, 이거 비슷한 개념이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자.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자. 4번 혁신할 수 있는 직장. 이건 제품 얘기잖아요. 어찌 보면 make가 들어가 있고 make thing 해서 제품에도 잘 어울릴 거야. 제품 포인트가 전후 맥락을 봐야 돼. 문맥적 의미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괄호의 앞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제품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을 다 들어가야지. 4번은 제품이 아니라 직장입니다. 보니까 오가니제이션, 어떤 조직 체계 이런 거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일 테니까 4번은 들어갈 수 없구나. 문맥이 안 맞다. 언제나 문맥 속에서의 표현을 지켜야 된다. 그걸로 지켜야 돼요.
그럼 됐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와갖고 총 몇 문제냐면 107문제거든? 107문제니까 다음 주에도 와서 이런 문제 비슷한 걸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피셋 문제 스타일도 좀 같이 보든지 몇 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빨리 끝난 거 아닌가? 다음 주에 그 누구도 같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거 꺼버려요.